자료를 살펴보니까 요거 인베디드 그 강좌 자료가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앞서 자료들에서 거의 설명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버스 관련된 개념적인 거랑 뭐 개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언급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전자공학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저 컴퓨터 공학이나 이렇게 인베디드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는 이게 뭐 버스라는 말에 이렇게 큰 뭐랄까 어색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신호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집단으로 있는 신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여기 47페이지에 나온 자료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드레스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들을 묶어서 어드레스 버스라고 하는 거죠. 뭐 버스라는 용어 아시면 큰 차에 사람이 대량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질의 데이터 정보를 취급하는 신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렇고 크게 CPU는 그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등이 있고요. 사실 뭐 제어 버스라고 부르진 않는데 왜냐면은 제어 버스는 제어라는 신호 관점에서 봤을 땐 제어 버스가 맞아요. 근데 그 신호들 각각이 서로 그 동질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어용 목적인 거지 신호들이 다 뭐 동일하진 않습니다. 해가지고 보통 컨트롤 버스 뭐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우선은 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게 참 여기 아키텍처가 설명됐네요. 그 CPU 구조는 크게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랑 요 다음에 있는 그 하버드 아키텍처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CPU가 기억 장치나 그 인베디드 패러렐을 억세스할 때 어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드레스랑 데이터를 모두 다 연결하는 구조가 되면 이게 사실은 그 그러니까 그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예를 들어 우리 PC 같은 경우에 CPU가 32비트, 64비트 이런 CPU가 있는데 64비트 CPU면 데이터 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시그널 숫자가 64개가 있는 거죠. 하고 어드레스 라인도 최소 64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신호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좋아서 64비트지 CPU에 그 64비트 데이터 버스를 모든 장치별로 연결하려면 신호가 굉장히 길어져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연결하기가 거의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버스가 아니라 그 시리얼 버스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 패러렐로 이렇게 넓게 펼쳐진 버스를 직렬 신호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데 여튼간에 이제 그 버스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폰 노이만 구조, 하버드 아키텍처 이렇게 나뉩니다. 구조 자체는 폰 노이만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 초창기 CPU들 대표적으로 인텔이나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저기 핀 수의 제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그 제조 공법이나 기술이 초창기였을 때는 그거를 되게 확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 제한된 자원, 그러니까 제한된 핀 수로 다 해결을 해야 했어요. 제한된 핀으로 어드레스도 구동하고 데이터도 구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어 신호를 따로 둬가지고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드레스로 어떤 때는 데이터 데이터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4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 중간에 이 브릿지 부분 이 의미가 뭐냐면 CPU는 특정 조건, 그러니까 이 제어 신호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이 어드레스랑 데이터가 이렇게 시간차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인텔 CPU, 암7도 폰 노이만 구조인가 보네요. 예, 일단 뭐 그런 구조가 있구나라고 알면 되시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하버드 아키텍처죠. 우선은 하버드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CPU 제조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 버스나 대량의 어드레스 버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 칩 제조 기술도 좋아지고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다 보니 음, 그 폰 너희만 구조가 불합리한 거죠. 무조건 어드레스 한 번, 데이터 한 번, 어드레스 한 번, 데이터 한 번. 이게 무슨 구조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떤 기억 장치나 패러렐 모듈을 억세스하려면 주소가 한 번 나가고 제어 신호 나가고 데이터 버스가 한 번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 세트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땐 그 버스를 운영되는 시간의 50%는 어드레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것만 바꿔도, 그러니까 어드레스랑 데이터 버스를 서로 독자적으로만 써도 성능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요거를 좀 알면 좋은데 요새도 이런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 인베디드 마이콘 배울 때는 일반 그 메인스트림 어떤 컴퓨터용 CPU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CPU랑 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CPU가 실행하는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 명령어의 약 70% 정도가 데이터 전송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100개인데 명령어 중에 70개가 뭐냐면 CPU가 기억 장치나 어, 페리페럴 모듈에 어떤 정보를 읽어 오거나 쓰는 동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데이터 버스나 어드레스 버스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하버드 아키텍처 같은 구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컴에 점점점 기술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TI의 28335 GSP는 하버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그 유저 가이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메모리 맵이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 데이터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는 데이터상으로는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게 같은 어드레스 공간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드레스랑 데이터가 분리됐다는 걸 안 보여주네. 구조 중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자료 중에 그 TI C2000 멀티데이 워크샵이란 자료에 보면 그 TI사에서 개발한 그 C28X 그게 28335 코어인데 그거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보면 어드레스랑 데이터 라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버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49페이지에 나와 있듯 명령어를 이용한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이용한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분리되어 있다. 실제로 28335도 프로그램 어드레스 버스, 프로그램 데이터 버스 하고 데이터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랑 데이터용 그 데이터 버스가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내부 구조를 보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독자적으로 돼 있으니까 명령어를 읽거나 쓰는 어떤 데이터 전송 명령어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동작을 하더라도 이게 폰 노이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까 그 시간의 반이 어드레스 인이었는데 그 나머지 반조차도 이제 데이터 전송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우수한 거죠. 근데 단점도 생겼어요. 이게 이제 독자적이다 보니 이게 소자 개발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나 이 마이콤이 뭐 8비트나 16비트는 괜찮은데 32비트급이 요새는 대세잖아요. 이제 32비트라고 치면 이게 참 말이 쉬운데 데이터 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시그널이 32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적으로 칩 안에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설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칩 설계의 어려움도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쪽에서는 암 9, 암 10? 암 10도 있었나? 암 11으로 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10이 있나 보네요. 뭐 엑스스케일은 프리스케일 사건가? 엑스스케일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이런 구조다. 하버드 아키텍처는 아, 그 뭐냐 그 명령어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어떤 인터페이스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예, 뭐 일단은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약간 번외 얘기,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할게요. 여기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 하드웨어 개발하시거나 프로그램 쪽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51페이지 보시면 왼편에 파란색 박스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붉은 박스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얘기죠. 하드웨어는 뭐 사양 결정하고 프로세서랑 메모리, 주변 장치 선정하고 회로도 그리고 PCB 설계하고 하드웨어 조립하고 시험하고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암을 설명하기 위한 그 자료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암은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마이컴 쪽 오기 전에는 그 메인스트림 CPU였기 때문에 리눅스나 리얼타임 OS가 OS라는 게 올라갔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하드웨어에 구동을 하려면 그 CPU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CPU가 그 OS에 필요한 자원을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그 이제 어셈블러 같은 걸로 기본 입출력 함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실제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그 CPU를 제조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그 어셈블러는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요새 어렵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C 언어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 컴파일러를 개발하려면 어셈블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칩이랑 어떤 칩에 대한 기본적인 입출력 함수, 뭐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설계가 되고 그 칩 안에 있는 예를 들어 뭐 UART다, 이더넷이다, 뭐 아니면은 PWM이다 이런 특수한 페리페럴들이 있다면 얘네들을 제어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를 설계를 해야 돼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쉽게 얘기하면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우리가 C 언어 같은 거 이제 배우시면 처음에 그 프린트 F 이런 함수 배우잖아요. 프린트 F 하면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해서 하고 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프린트 F라는 함수는 화면에 어떤 그래픽 정보를 출력하는 그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운영 체제는 걔네들을 다 가지고 걔네들을 제어를 하는 거죠.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올려서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암 쪽 자료라서 암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도 요새 최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2년 이내로 나온 TI사 마이컴을 봤는데 지금 2년 이내에 나온 거는 지금 델피노 요번에 그 2837고 버전 말고요. 그 그러니까 암코어로 된 인베디드 MCU 제품군이 있거든요. 그 찾아보시면 TMS 470, TMS 570 하고 RM 47인가 57인가 뭐 암코어로 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도 지금 CCS에서 RTOS가 지원이 되거든요. 예, RTOS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용량이긴 하지만 그 리얼타임용 운영 체제가 CCS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결코 이 내용이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7년, 8년 이내로 7년, 8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28335가 나온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보통 제품군이 그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최고로 많이 쓰이는 기간이 한 15에서 20년 사이에요. 쭉 증가를 하는데 뭐 그 정도 기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8335가 많이 팔리고 지금 많이 팔리고 있죠. 이제 새로 나오는 지금 2년 이내로 나온 제품들이 향후 7년, 8년 후에 굉장히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제품들의 특징이 이 51페이지에 있는 오른쪽에 이러한 구조입니다. OS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쓴다면 이제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TI사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해주는 거죠. CCS라는 툴을 통해서. 그래서 뭐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OS가 올라가는 거죠. 조그만한 마이컴에도 이런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두면 좋죠. 뭐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할 계획이거든요. 52페이지는 목차니까 넘어가고 53페이지 뭐 프로세서 선정 시 고려 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개발의 용이성 하고 가격, 안정성, 제조 회사의 지원 능력 이렇게 있는데 뭐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조 회사의 지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실제 개발자가 옛날에는 개발자가 다 그걸 했어요. 제조사는 IC만 만들고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코드나 레지스터 어떤 자료나 예제나 레퍼런스 회로 자체조차도 다 개발자가 고생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제조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이제 어떤 효과를 주냐면 개발하기 쉬운 환경과 정보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개발이 용이성이 좋아져요. 개발하기 쉬우면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많이 쓰면 비싼 제품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많이 쓰면 문제점도 많이 발견돼요. 그럼 칩 제조사에서 그 IC를 리비전 해가지고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제조회사의 지원 능력이 좋은 회사가 가장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또 다 이게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시장 선점이 중요한 게 큰 회사 제품이 대체적으로 지원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뭐 CPU 종류는 많이 있죠. 암도 있고 밉스도 있고 우리 i386이라고 인텔의 그 80 계열도 있고 파워PC도 있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인텔 CPU로 개발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텔 80 계열 CPU가 다들 컴퓨터에만 쓰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서버 같은 거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인텔이 굉장히 유명한 인베디드 마이컴 제조사입니다. 네, 워낙에 이제 가정용이랑 서버용 CPU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긴 했는데 원래는 음, 옛날 걸로 치면 8051, 8096, 80196, 80296, 80960 계속 인베디드 CPU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팔 겁니다. 지금은 80386EX 같은 거 아니면 에디슨 뭐 XC1000 이런 게 나와요. 끊임없이. 단지 우리는 모를 뿐. 여하튼 인텔이 CPU 말고도 인베디드 제품도 꽤 많이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워 PC는 뭐 프리스케일사 주력 CPU죠. 네트워크 기능이 아주 강력한. 음, 한때는 파워 PC가 정말 시장의 강자였는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좋다고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워 PC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가 꽤 오래돼서 이제 쓰이고 있는 곳이 널리 있는데 뭐 글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샤크 DSP처럼 성능이 엄청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격, 개발의 용이성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파워PC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죠.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암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시장에 나오고 있었는데 여튼간에 뭐 스마트폰 기기 덕분에 여튼간에 지금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마운 소자죠. 뭐 이런 프로세서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선정은 메인스트림 CPU일 때는 메모리를 골라야죠. 외부에 이렇게 외부에 별도의 소자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롬을 어떤 거를 쓸지 골라야 돼요. EEP롬 같은 경우에는 EEP롬 소자입니다. 근데 노어 플래시나 낸드 플래시는 우리 쉽게 말하면 USB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SD 이런 소자들이거든요. 물론 IC로 된 것도 있긴 한데 요새는 뭐 이렇게 슬롯에다 꽂아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뭐 소자는 뭐 잘 고르시면 되죠. 램 같은 경우는 여기는 SD램만 나왔는데 암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SD램이 싸요. 용량도 적당하고 속도도 빠르고. 근데 인베디드 우리 CPU 같은 거, 우리 TI의 28335, 델피노 같은 경우는 다 이게 내장돼 있어가지고 별도로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익스터널 메모리 버스를 쓰신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쓰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DSP에다가 외부 메모리를 이렇게 인베디드 CPU에다 붙이면 글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C2000이 아니라 C6000이나 C5000을 쓰는 게 맞죠. 그게 훨씬 더 인터페이스도 좋고 속도도 더 빠르거든요. 여하튼간에 뭐 메모리 선정이 필요합니다. 메인스트림 CPU 할 때는 인베디드 쪽은 거의 필요는 없고요. 추가로 필요하다면 EEPROM, 그러니까 시리얼 EEPROM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가 붙을 수 있고 외부 메모리는 그냥 SRAM 정도 붙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인베디드 암 MCU 같은 경우는 SDRAM이 붙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SDRAM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대로 딱 여기 나와 있는 메모리로 한정되진 않고 이제 사용되는 CPU랑 시스템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르면 된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음, 우선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 CPU 자료다 보니까 그 주변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연결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진짜 완전 메인스트림급, 진짜 CPU 성능이 아주 중요한 경우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실제 구성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인베디드 시스템 정도 규모라면 사실 여기에 언급된 기능들이 다 칩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뭐, 뭐 SoC라고 붙일 만한 게 뭐 이더넷 파이 칩 정도? 아니면 뭐 USB 컨트롤러? 뭐 이런 거 정도만 필요하고 사실 요새는 거의 다 필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라즈베리 파이라고 그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만든 그 인베디드 보드가 있는데 한번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명함 사이즈입니다. 그 가운데 그 브로드컴 거 암 세븐인가 암 나인인가 코어 안에 박혀 있는데 소자도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그 암 하나 박혀 있고 이더넷 파이 하나 있고 SD 메모리 512메가바이트인가 그거 하나 붙어 있고 하고 별로 안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회로가 간단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 인베디드 아니더라도 그냥 준 중급 CPU들도 이게 외부에 붙이는 부품들이 많아지면 설계 난이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칩 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정 55페이지 정도까지는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요새 추세네요. 참고하시고요. 56페이지는 예, OR키드를 이용한 회로도 설계. 이거 자료 만드신 분이 버전 9점 몇 쓴 거 보시니까 자료가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졌네요. 이게 1995년부터 1999년도.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ORCAD 4에서 ORCAD라는 툴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케이던스사가 인수합병이 있어요. 저는 그걸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데 왜냐면은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그 회로도 그리는 툴로 ORCAD사가 좀 유명했거든요. 여하튼간에 케이던스사가 ORCAD4를 인수합병한 다음에 이 툴 이름은 지금 바뀌었지만 디자인 엔트리라는 이름으로 바꾸곤 있지만 워낙에 ORCAD라는 이름 자체가 윈도우 쪽에서 이게 네임 밸류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명백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버전이 지금 16점 몇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9점 몇이면 진짜 제가 대학생 때네요. 19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 정도 때 찍은 자료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PCB 설계는 이분은 패즈를 쓰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패즈 안 씁니다. 저는 케이던스사의 알레고로라는 툴을 전문으로 쓰는데 뭐 어느 툴이든 툴이라는 건 자기가 잘 쓰는 툴이 좋은 툴이에요. 그래서 회로 설계하면은 PCB 설계하면 됩니다. 뭐 그런 걸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B를 발주를 내서 입고가 되면 이 사진에 보이는 보드처럼 58페이지에 있는 PCB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조립을 하고 이제 뭐 에뮬레이터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연결을 해가지고 디버깅을 하면 됩니다. 하고 5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앞서서 하드웨어가 끝났다고 한다면 59페이지부터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데 우선은 시스템 사양 및 성능에 따른 소프트웨어 선정, 뭐 OS 사용 여부 결정, 뭐 리얼타임의 필요성 및 시스템 메모리 크기 등에 따른 OS 선정 하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 난이도 및 비용에 따라 자체 개발 또는 외주 개발 결정, 라이센스 조건,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 및 제한 사항 확인. 아이고 말이. 아, 60페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잠깐 경험한 바로는 이게 좀 약간 좀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전동차나 그런 발전소 들어가는 장비들은 그 실시간 운영 체제라고 VX웍스라는 회사 제품을 썼는데 VX VX웍스 툴 정품 한 카피를 샀는데 대략 1억 5천 정도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TI사도 C6000에 사용되는 VX웍스 툴 풀팩 사면 거의 1억 정도에 구입하셨다는 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봤거든요. 한 2년 됐나? 여하튼 간에 리얼타임이 가격이 꽤 비싸요. 근데 이게 참 격세지감. 이게 이제는 TI CCS 툴에서조차도 그 DSP 프리 리얼타임용 프리 OS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가의 툴을 쓸 수도 있지만 뭐 TI사라면은 그냥 CCS 쓰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래도 제가 써본 건 아니에요. 근데 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로 리얼타임 RTOS를 구현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리얼타임 OS의 가격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드웨어 개발과 프로그램이 결합이 되려면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도록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회로도를 개발하고 PCB를 조립하고 뭐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RTOS가 올라간다면 아까 시스템 프로그램 짜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짜고 운영 체제를 올려서 걔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은 되게 쉬운데 쉽지 않다는 거죠. 생각외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TI사 제품이라면 TI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지원이 돼서 나오니까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정말 어려운 게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는 경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한 달, 두 달씩 고생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간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OS 사용 여부 결정. 우선은 그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베디드 운영 체제의 뭐 네 가지 종류를 적어놨는데 인베디드 자바 개발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윈도우 C 개발하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유일하게 본 게 인베디드 리눅스랑 상용 RTOS. 아까 전에 그 VX웍스 같은 툴 하고 차량용 회사는 또 다른 툴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오토사 제품인가 뭐 그런 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공부 중인데 나중에 또 그런 것도 알게 되면 여하튼간에 인베디드 운영체제에 뭘 사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이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61페이지 상단에 멀티태스킹 기능이 요구가 되냐. 이게 사실은 그 리얼타임 OS의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선정 조건이 될 건데 운영체제가 올라가면 어떤 경우라도 C 언어로 직접 짠 그냥 리얼타임용 제어 코드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이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올라갔는데 그냥 우리가 C 언어로 막 짠 제어 코드만큼 속도가 나오려면 CPU 속도가 한 10배나 16배는 빨라야 돼요. 왜냐면은 OS에서 잡아먹는 그 성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하셔야 되고 여하튼간에 네트워크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시스템의 기본 요소가 꼭 되지 않아요. 인베디드 쪽은 멀티미디어 기능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그다음에 리얼타임의 필요성이 부각됨. 그쵸.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장비가 리얼타임 OS가 올라가면서 리얼타임 동작을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아주 좋은 예제죠. 굉장히 장비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메모리 스테이지 요새는 그 모터가 몇 축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보니까 장비 하나 만들려면 모터 축수가 한 50축 전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제어기가 한 메모리 장비 개발하려면 모터를 50개를 제어해야 되는 거죠. 50개 제어하려면 그 50개에 대한 꼭 한 번에 안 되잖아요. 하니까는 또 각각의 또 서브 제어기가 있고 걔네들을 멀티태스킹 해가지고 각각의 그 시간과 위치에 맞춰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타임 OS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리얼타임 성능이 요구된다고 해서 OS를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적합한 거 골라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추세적으로는 리얼타임 성능이 요구된다. OS가 올라가도 하고 이제 지능성이 부과되고 지능성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타스크가 뭐냐면 C 언어로 치면 함수입니다. 함수. C 언어에서 함수는 순차적으로 실행되잖아요. 근데 리얼타임 OS에서는 특정한 타스크가 각각 독자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타스크가 함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운영체제에서 어떤 타스크를 실행할지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가 그 운영체제의 성능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능성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좋은 OS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자원에서 그런 여러 개의 타스크를 서로 균질하게 잘 매니지먼트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순차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불가능하여 운영체제가 도입됨. 맞는 얘기죠. 아까 반도체 테스트 장비 모터가 50개면 순차적인 제어가 거의 힘들어요. 50개가 차례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따로 움직이니까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참고하시고요. 상용 OS 6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상용 RTOS의 하드 리얼 타임, 멀티 스레드, 프리엠티브? 이거 프리엠티브 제가 이거 용어가 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RTOS는 타스크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제 여러 개의 타스크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 타스크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죠. 어떤 타스크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타스크를 중복해서 실행시킬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미 실행되고 있는 타스크가 있으면 다른 타스크는 실행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embedded OS 그 non preemptive 속성일 겁니다. 이건 시간이 중요할 때는 내가 뭐 하나의 타스크가 실행될 때 뭐 다른 놈이 이게 반대인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간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타스크가 중첩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그런 그 RTOS의 속성을 결정합니다. 이게 프리엠티브가 리얼타임이 위쪽에 붙어 있으니까 프리엠티브 위쪽에 있는 게 비선점형 타스크 관리겠네요. 하고 두 번째 줄에 임베디드 OS의 넌 프리엠티브는 선점형 타스크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OS가 윈도우 CL랑 임베디드 리눅스, 임베디드 자바인 걸 보니 타스크가 실행되면 다른 타스크가 또 실행될 수 있는 거죠. 중복으로. 그런 게 허용되면은 약간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소프트 리얼타임이 적합하겠네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실행돼야 돼 어떤 타스크가 특정 제한 시간 내에 동작을 해야 된다면 하드 리얼 타임을 요구하는 거고 특정 타스크가 실행될 때 다른 타스크가 선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거라면 뭐 그쵸. 프리엠티브라는 말이 설명이 되겠네요. 일단은 요런 용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RTOS 다룬 지가 좀 돼가지고 예전에 잠깐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좀 약간 또 개인적으로 다 찾아보세요. 우리한테 구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동향 인베디드 OS의 세계 시장 윈C나 인베디드 리눅스가 기존의 RTOS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 윈C가 높아지는 추세는 인정할 수 없네요. 주변에서 저거 쓰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인베디드 리눅스가 개발 환경도 더 좋고 자료도 편리하고 가격도 쌉니다. 음, 특히나 요새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 보면 느낄 수 있는데 그 암 들어있는 보드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때문에 물론 스마트폰 때문에 암 시장이 큰 것도 있지만 라즈베리 파이처럼 진짜 우연치 우발적인 어떤 제품들도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가격도 싸고 라즈베리 파이 지금 버전 2까지 나왔는데 버전 1 가격이 30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버전 2는 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적으로는 인베디드 리눅스가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63 커널 포팅. 이게 커널 포팅이란 말이 지금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하드웨어에 OS를 올리려면 그 OS가 타스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인터럽트라든가 타이머라든가 어떤 그런 동작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드웨어 소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CPU가 있다면 CPU의 타이머나 인터럽트를 그 OS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그 프로그램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커널 포팅이라고 합니다. 커널 포팅 하시는 분은 몇 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워낙에 희귀 직업이다 보니까는 이것도 잘 없죠. 근데 추세적으로 인베디드 리눅스나 CPU, 인베디드 CPU 성능이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라면 뭐 전력전자가 됐건 전자공학과가 됐건 아마 프로그램 코딩은 기본적으로 커널 포팅이나 OS 상에서 개발 가능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할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 포팅 여기 63페이지 하단부에 좋은 말이 있네요. 커널을 포팅하는 개발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가 아니라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잘. 하드웨어도 잘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직업군의 변화긴 한데 이제 제 예전에는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나 펌웨어,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간에 펌웨어 개발자가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고요. 음, 맨 마지막 줄. 옛날에는 사람이 다 짰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다 짰는데 요새는 이제 그 개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개발 지원이 잘 돼야 제품이 많이 팔리고 제품이 많이 팔리면 가격도 싸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리비전도 금방 되고 해서 요새는 그 칩을 파는 회사에서 같이 제공해 줍니다. 그런 어떤 걸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도 추세니까 같이 관심 있는 제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포팅. 포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페이지 하단부를 볼까요? 요 네 줄이 주요할 것 같은데 실제 장치 부분을 추상화시켜 사용자 프로그램이 정형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이거 커널 포팅할 때 필요합니다. 디바이스 관리에 필요한 정형화된 인터페이스 구현에 요구되는 함수와 자료 구조의 집합체. 이것도
맞습니다. 심지어는 RTOS가 없는 28335도 TI사에서 컨트롤 슈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그 28335 안에 레지스터와 그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기본 함수들을 이미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커널 포팅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들 때도 여하튼 간에 그 커널 개발자, 펌웨어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업무죠.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제공. 맞습니다. 이거 다 해줘야 돼요. 하드웨어와 독립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가능하게 해요. 뭔 얘기냐면 그 이게 나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펌웨어 개발자가 하드웨어에 커널을 포팅을 하면 그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운영 체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전문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운영 체제에서 돌아가는 어플을 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컴퓨터가 대표적인 예죠.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에서 비주얼 C로 그 돌아가는 운영 체제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윈도우 C 짤 때 그래픽 카드가 뭔지 신경 쓰나요? 메모리 용량이 뭐 2기가인지 4기가인지 신경 쓰나요? 안 쓰잖아요. 하니까는 펌웨어 개발자, 커널 개발자 분들이 그 하드웨어에다가 운영 체제에 올리면 그 후에는 이제 시스템 사양에 받쳐주는 범주 내에서 이제 별도 프로그램이 개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조는 이거와 같습니다. 그 중간에 파란색 박스로 DD라고 있는 게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 맨 밑바닥에 하드웨어랑 중간에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정도고 OS가 올라간다면 그 중간에 파란색부터 위쪽으로 필요한 거죠. OS가 안 올라가면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저걸 직접 제어를 하니까. 여기서 볼만한 거는 제가 아는 용어는 시스템 콜이라는 용어가 왜냐면은 RTOS를 실제 그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요. 포팅은 제가 이제 안 해보고 말해서 쉽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여튼 포팅은 팅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CPU와 하드웨어에 RTOS가 포팅이 되면 그 뭐냐 예를 들어 어떤 인터럽트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타스크에서 예를 들어 1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 타스크 이런 거 이제 RTOS가 없으면 일반 C 언어에서는 뭐 타이머 인터럽트를 쓴다 약간 이런 개념일 텐데 RTOS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타이머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 RTOS에 있는 시간 함수를 불러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시스템 자원을 써야 되거든요. 시간이란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시스템 콜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런 용어들을 좀 나오고 VFS는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네요. 제, 음, 제가 개발했을 당시에는 뭐 이걸 보통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거예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에 그냥 1, 2, 3, 4, 5, 6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사면 하드디스크 포맷 하잖아요. 하면 운영체제가 깔리죠. 깔릴 때 거기에 보면은 FET16, FET32 뭐 또 뭐 있지? 뭐 M 뭐 이렇게 그 데이터 포맷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운영 체제에서 비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눅스냐 윈도우냐에 따라도 다르고 또 상용 OS라면 또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은 시스템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 워드 게임 등 모든 응용 프로그램. 암에서는 가능한데 사실 인베디드 마이컴에서 RTOS가 올라간다면 워드나 게임은 안 짜겠죠. 대부분 리얼타임 타스크 실행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은 그죠, 특정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성되죠. 어디나 게임을 위해서 작성되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에 어떤 동작을 하거나 음, 그 소프트 리얼 타임 같이 동작하는데 적합한 어떤 응용 제품에, 그런 제품에 사용되는 거죠. 음, 컨버전스 제품으로 변목,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탑재. 뭐 말이 좋아 컨버전스긴 한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예전에는 구현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마이컴에서도 RTOS가 올라갈 정도이고, 비휘발성 메모리나 휘발성 메모리의 용량이 C 언어로만 짜기에는 굉장히 큰 용량들이 탑재돼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쓰잘데기 없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순수한 알고리즘만으로 컴파일해서 1메가나 뭐 4메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그 프로그램 코드가 빈 줄 제외하고도 10만 줄에서 100만 줄 정도 돼야지만 그게 나오거든요. 대단한 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플래시가 뭐 1메가다 하면 되게 작죠, 우리는. 근데 사실 진짜 인스트럭션만으로 1메가를 채우려면 그 엄청난 코드를 짜야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지만 그 도스라고, 예전에 빌 게이츠가 윈도우 만들기 전에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란 운영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640kb였어요. 용량 아, 프로그램 용량은 한 4메가 정도 됐는데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메모리 환경이 1메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도 1메가 메모리 용량이면 뭐 엄청나게 컸죠. 심지어는 빌 게이츠조차도 일반 사용자는 640kB 이상 필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매 맞죠. 예? 지금 뭐 2기가, 4기가 막 심지어는 32기가 설치하고 막 이러는 시대인데, 그래서 요새는 하드웨어 설계상 그 개발 환경이 아주 좋아져서 향후엔 더 좋아질 겁니다. 진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IoT에서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오는 것도 다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이렇게 개발하는 걸 오랜만에 보는데 그 암처럼 메인스트림급 CPU는 이런 식으로 개발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개발 장비가 있으면 여기 IC라고, 이게 IC가 인서트 서킷 에뮬레이터인가 뭐 이런 에뮬레이터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TI에서 에뮬레이터 같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빠르고 성능이 엄청 좋은 에뮬레이터입니다. 해서 모든 메모리를 추적하고 명령어 실행 추적하고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CPU 꽂아서 쓰는 IC도 있어요. 예전에. 요새는 뭐 이렇게까지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JTAG이라는 기능이 워낙에 좋아져가지고 JTAG만 받쳐줘도 실시간 디버깅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IC 통해서 그 아래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위쪽에 시리얼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암 개발은 랜 케이블 바로 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만 정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IC 통해서 기본 프로그램을 램으로 다운로드해서 구동을 해요. 강제로 구동하면 이 왼쪽에 있는 암 타겟 시스템이 부팅을 하면서 그 랜 포트를 초기화를 하는 거죠. 하면 이더넷으로 개발을 합니다. 보통은 시리얼 케이블이 UART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직렬 케이블이니까 랜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PC랑 IC를 꼽거나 랜 케이블 꽂아서 이제 디버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IC로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랜 포트로 그 결과를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68페이지 끝이고, 이 정도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내용 총 68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유념 있게 보시면 그 TI사 이제 그 멀티데이 워크샵 자료 강의할 건데 그거 이해하기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멀티데이 워크샵 자료를 봤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데 막힘이 없다면 바로 CCS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바로 개발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